전 세계 군수 산업을 주도하는 강대국들이 바짝 긴장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술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한 국가의 국방이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떠오르는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국 디펜스 저널의 군사 전문 기자들마저도 한국의 실체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기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존 밀러, 미국 디펜스 저널의 군사 전문 기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방위 기술을 취재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통찰과 관점을 쌓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웠어요. 그러나 이번 취재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방위 산업과 대규모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솔직히 말해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별 볼 일 없을 텐데 말이야.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과 같은 군사 강국도 아닌 한국의 무기를 베트남이 도입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군사 기술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고 독자적인 기술력보다는 라이센스 생산이나 타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 응우옌 장군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응우옌 장군은 예상과 달리 매우 친절했고 영어도 꽤 유창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밀러 씨,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취재,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셨네요. 친절하게 다가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꽤나 딱딱한 어투로 대답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이 왜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이 있는데도 말이죠. 응우옌 장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밀러 씨는 아직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하노이 외곽의 군사시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베트남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미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을 취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기술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군사시설에 도착하자 몇몇 베트남 장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것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잠시 후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과 만났을 때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꽤나 거슬렸습니다. 밀러 씨, 이번 협력은 베트남에게도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시죠? 한국 대표단의 수장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K9 자주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손색 없다니 미국의 M109나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과 비교해도 그럴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제 위치가 있으니 직업적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왜 한국의 K9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내일 훈련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K9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사 취재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마도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나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심을 확인하려면 다음 날 있을 시연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흐린 하늘이 베트남의 습한 공기와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날은 베트남군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시연하는 날이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M109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과 같은 선진국의 자주포를 여러 차례 취재해온 저로서는 한국산 장비가 그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군용 차량으로 훈련장으로 향하는 동안 응우옌 장군이 K9 자주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베트남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동성과 화력이 뛰어난 K9은 최적의 선택이었죠.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심 의심스러웠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해했지만 왜 하필 한국의 장비를 선택했는지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크기의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그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긴 했어요. 55톤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와 155mm 주포가 주는 위압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연속 발사 속도 분당 3발,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죠. 숫자만으로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실제 성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했어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터키,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K9을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죠. 잠시 후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엔진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고 이내 첫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이어진 발사에서도 K9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어요. 저건 단발 사격이에요. 이제 연속 사격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우옌 장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K9은 놀라운 속도로 연속 3발을 발사했고 모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했습니다. MRSI 기능이 가능한 건가요? MRSI는 여러 발의 포탄이 다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시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물음에 김 부장은 아주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네, K9은 MRSI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현재 이 기능을 갖춘 자주포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죠. 꽤나 놀라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시연이 계속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K9의 기동성, 발사 속도, 정확도는 분명 세계적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험준한 지형에서도 60km/h의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M109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죠. M109도 훌륭한 자주포지만 K9은 사거리, 기동성, 발사 속도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투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요. 정말 그의 말이 맞다면 K9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무기 시스템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베트남 군부대에서 K9 자주포의 실전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인 취재를 위해 노트북과 촬영 장비를 모두 챙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날의 시연이 저의 선입견을 조금은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K9 자주포가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고 싶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베트남 군인들이 K9 자주포를 정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장비를 다루는 태도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기 보이는 병사들은 모두 K9 운용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인원들입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진행했죠.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익힐 수 있나요? K9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예요. 첨단 기술을 적용했지만 조작은 매우 직관적이죠. 이는 실전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K9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고 놀라운 속도로 발사 준비를 마쳤고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M109 팔라딘을 여러 번 취재해본 저로서는 K9의 준비 속도가 확실히 인상적이었죠. 발사 준비에서 첫 사격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우옌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이 속도 차이는 생존과 직결되죠. 이어진 사격 훈련에서 K9은 계속해서 정확한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추적 사격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기상 조건과 지형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조준점을 조정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 장전 메커니즘, 그리고 전자동 발사 제어 장치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죠. 김 부장의 설명이 이어진 덕에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하긴 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K9의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어요.
꽤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승무원들의 작업 환경도 상당히 쾌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미국의 장비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러자 K9을 직접 조작하고 있던 베트남 장교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전에 러시아제 자주포를 다뤄봤는데 K9은 훨씬 사용하기 쉽고 정비도 간단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성이 뛰어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날씨가 급변하는 베트남의 특성상 훈련이 중단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K9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의아했죠. 아니, 이런 악천후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가요? K9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K9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베트남의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니까요. 폭우 속에서도 계속된 훈련은 K9의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그때부터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제 기존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훈련 현장을 떠나 베트남 국방부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 목격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 익숙한 저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긴 했어요. 왜 베트남이 다른 선진국의 무기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K9을 선택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 응우옌 장군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베트남군 수뇌부와 한국 대표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양국 간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밀러 씨, 오늘 K9의 훈련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솔직히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베트남은 다른 국가의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K9을 선택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무척이나 궁금했던 부분이라 꼭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곧장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을 받은 차관은 심오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닙니다. 전략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죠.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위 시스템이 필요했죠. 이때 차관의 말에 응우옌 장군이 덧붙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도 검토했지만 한국의 K9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켰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그런 첨단 기술을 쉽게 공유한다는 것이 놀랍네요. 한국은 베트남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K9 자주포의 부분적인 현지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죠. 이는 베트남의 방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차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방위 산업 역량을 키우고 싶었어요. 한국은 과거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다가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매우 값진 것이죠. 모두의 말을 듣고 나니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K9 외에도 다른 한국 무기 시스템에도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논의 중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그 기술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깊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종종 보여주는 일방적인 관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어 김 부장은 말을 이어갔죠. 밀러 씨,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협력의 방식에서도 차별화됩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죠. 이것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베트남의 선택,
그 이면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하노이 시내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응우옌 장군과 김 부장, 그리고 몇몇 베트남 장교들이 함께했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서인지 대화는 더욱 편안하고 솔직해졌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서방 언론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30년간 방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어요.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위권이라고요? 그렇게 큰 규모인지 몰랐네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 이지스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그들의 기술 개발 속도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사 강국이 아님에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룬 성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자로서 저는 항상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에만 주목해 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 강국들의 발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물음에 김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국가 안보에 항상 위협을 느껴왔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죠.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방위 산업에도 접목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로 전이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응우옌 장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협력 방식에 있죠. 그들은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곤 하죠. 우리 베트남의 경우 K9 자주포를 우리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도 해주기도 하고요.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적인 정비 지원 등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하죠. 대화가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는 단순히 모방이나 라이센스 생산의 결과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효율적인 산업 구조,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었어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가요, 밀러 씨?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베트남 장교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위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쟁자로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방위 산업을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과 같은 신흥 강국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국가들에게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함에도 저도 모르게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저평가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간과했던 한국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죠. K9 자주포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베트남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한국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와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트남 해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K9 자주포에 대한 취재가 일단락되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군사 협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해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응우옌 장군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K9 자주포의 도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해군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특히 한국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경비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해군 기술도 그만큼 경쟁력이 있나요? 김 부장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조선 강국이에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함 분야에서도 이지스함, 잠수함, 경비함 등 다양한 함정을 독자 개발하여 운용 중이죠. 해군 기지에 도착하자 한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경비함의 모형과 세부 사양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능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이 경비함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 기술을 도입한 건가요? 100% 한국 기술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참고했지만 현재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기술로 완성합니다. 특히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는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이죠. 베트남 해군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경비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와 운용 효율성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은 함정 설계 시 실제 운용 환경과 승조원의 편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해군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베트남 해군의 현대화 계획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베트남은 효과적인 해안 방어 능력 확보가 시급했고 한국은 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죠. 밀러 씨 오후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방산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서명식은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은 향후 10년간의 포괄적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내용에는 K9 자주포의 추가 도입, 해안 방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베트남 내 방산 공장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양국의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모델로 삼아 베트남의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김 부장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런 협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방위산업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좀 더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죠. 이러한 차이가 바로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명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베트남과 한국 양측 인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군사 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유대도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방위산업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제가 응우옌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매우 인기가 높아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군사 협력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리셉션을 떠나며 저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진정한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의 우수한 군사 기술이 있었죠. 취재 넷째 날 저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사훈련 시설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도입된 이후 양국의 군사 교류는 장비 운용 교육을 넘어 합동 훈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과 베트남 군인들이 함께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간단한 베트남어를, 베트남 군인들은 한국어 군사 용어를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었죠. 양국 군인들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 보이네요. 제가 응우옌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한국 측에서 우리의 작전 환경과 필요성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죠. 훈련은 K9 자주포를 활용한 해안 방어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의 적이 해안으로 접근한다는 상황에서 양국 군대는 K9 자주포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협조된 화력으로 대응하는 훈련이었어요. 미국의 훈련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한국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국의 훈련은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죠. 베트남의 상황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웠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산 군사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전술 통신 시스템, 야간 투시경, 심지어 군용 드론까지 한국의 군사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죠. K9 자주포 외에도 어떤 한국 장비들을 도입하셨나요? 제가 베트남 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 전술 통신 장비, 그리고 일부 해안 감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공 방어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도 협력을 검토 중이죠. 그렇게 훈련이 끝난 후 양국군 지휘관들이 모여 평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훈련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어요. 이러한 모습은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인상을 주었죠.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생겨 응우옌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베트남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군의 현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접하면서 우리 군은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작전 개념과 훈련 방식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록 또 알아갈수록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생각이 참 고전된 생각이라는 것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양국 군인들이 함께하는 친선 행사가 열렸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러한 인적 교류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 장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밀러 씨,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베트남이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직접 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필요에 맞춘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게다가 양국이 과거에 겪었던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도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였어요. 그 경험이 지금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주국방 욕구를 존중하고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말 완벽했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많은 깨우침을 얻은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새로운 방위산업 단지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 중인 시설로 앞으로 K9 자주포의 일부 부품이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이었죠. 대규모 공장 부지와 첨단 생산 설비들이 갖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베트남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자체 방위 산업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를 실감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어떤 부품들을 생산하게 되나요? 제가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초기에는 K9 자주포의 일부 기계 부품과 포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면서 향후에는 더 복잡한 전자 시스템까지 생산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죠. 이어 김 부장이 덧붙여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있어 단계적 접근을 중시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전수하기보다 파트너 국가의 역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이죠. 저는 미국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은 종종 첨단 무기 시스템을 판매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이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파트너 국가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모습이었죠. 방위산업 단지를 둘러본 후 저는 응우옌 장군과 함께 하노이 시내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겸한 식사 자리였죠.
테이블에 앉자 응우옌 장군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밀러 씨, 이제 취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처음과 비교해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정도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유연한 접근 방식이 큰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우옌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도 뛰어나지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기반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방위 산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엔진과 변속기 기술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런 민군 기술 협력이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무의식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밀러 씨, 이번 취재가 당신의 기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 같나요?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왜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지를 강조할 생각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응우옌 장군과 김 부장은 저를 공항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 편의 기사를 위한 것을 넘어 제 자신의 시각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 부장이 제게 말했어요. 밀러 씨,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의 방위산업 시설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려다 적고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놀라움, 감탄과 같은 감정을 정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만 해도 도대체 왜 한국을 선택한 거지? 라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깨우쳤고 현명한 베트남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끈끈한 믿음과 신뢰가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 기존의 제 생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확장된 한국 방위 산업에 매우 집중하고 있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국제경제분석 전문위원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는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수년간 공부했고 연구했던 그녀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 한국의 한 청년이 만든 SNS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떤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제경제분석 전문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LG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란 나라를 접하게 된 것은 워싱턴 DC의 한 사무실에서였어요. 미국에서 국제경제분석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날도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성장 패턴은 처음 보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제가 봤던 한국의 지표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었고 제가 수년간 한국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알게 되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믿기 힘든 성장률이 저의 호기심을 움직이게 했어요.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는 일부러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까지 공부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제 궁금증과 갈망이 깊어만 갔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한인타운을 찾아다니며 문화를 배웠죠. 처음 맛본 김치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에 깜짝 놀랐지만 어느새 그 맛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날이 포근하던 봄날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토록 제 심장을 뛰게 했던 한국의 방문은 지금도 그 설레는 마음이 기억날 정도이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 나라의 에너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른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를 매번 감동시켰어요. 한국에서 4년간의 연구는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작은 카페의 따뜻한 인사, 퇴근길에 들리던 시장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목소리, 주말마다 찾던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이 되어갔죠. 그러던 중에 저는 한국의 모 기업에게서 함께 일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계기가 시점이 되어 저는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깊이 연구하면서 처음 놀랐던 것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의 놀라운 균형 외교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보여준 전략적 포지셔닝은 정말 눈여겨볼 만했어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도 믿기 힘들 정도였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생산을 이어갔죠. 특히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대체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모습은 많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생활 편의성의 효율을 높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한국의 단결력이 있었죠. 제가 미국 경제 자문을 하면서 만났던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항상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제가 당시 분석한 바로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를 걸고 있었어요.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에서 보여주는 기술 혁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것도 대단한데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미래 산업 준비도 체계적이었죠. 제가 참관했던 여러 연구소와 기업들의 R&D 센터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소경제, 바이오 산업, 우주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먼 미래에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후발 세대에 대한 교육과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대응 시스템도 훌륭했죠. 한국의 청년들은 이에 부흥이라도 하듯 도전 정신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과연 이 청년들은 어떠한 교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물음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제 시선을 이르게 했고 그렇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보여주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 학업을 통해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인 아이들의 습득력과 그걸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응용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들여서 당시에 참 많이 놀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 한국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의 교육 투자 현황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여러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에 전혀 문제 없다는 인식이 강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아이에게도 나라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말했던 한 한국인 아버님의 표정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다가 가장 믿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도서관 문화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공공도서관은 주말임에도 자습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독서실도 처음 보았는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놀라웠죠. 제가 살던 미국에도 도서관은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볼 수 없고 그나마 책들이 수시로 도난당해 미국 내부에서도 항상 이 문제는 골머리를 썩었지만 한국은 지하철 역사의 무인으로 책을 빌려주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세계 최고라는 미국이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 따라가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민의식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했기에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당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이미 증명되고 있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한국의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수준이 세계 유수의 대학교 수준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고유 언어인 한글이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녔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과학성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한국어 교실에서 처음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배웠을 때의 놀라움은 온몸의 소름마저 돋게 했었죠. 한글은 자음의 형태가 발음할 때 혀의 모양과 위치를 본떴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혁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흔이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의 과학성을 실감하게 했죠. 또한 한글에는 다양성이란 무기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가 보기에도 한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발음 표현이 가능했어요. 성조가 있는 중국어나 음의 높낮이가 중요한 일본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교함이 있었죠. 제가 국제언어연구소의 자료에서 봤던 내용이 있어요. 언어연구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한글 음소 결합 가능성을 시연했던 내용이었죠. 한글은 10,000가지가 넘는 발음 조합이 가능했고 이는 중국어의 400개, 일본어의 300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는 20배가 넘었고 일본과는 30배가 넘었죠. 실제로 한글의 실용성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의 문맹률은 전 세계 유일하게 0%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다양한 세계 언어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였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방식은 디지털 사회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되고 있었죠. 자판 입력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 언어보다 빠른 타자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영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한글만 가능하죠.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저의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을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보다 위에 있다는 국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격차도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형국이었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과연 한국의 위치가 여기에 머물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순간적으로 한국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직접 체험한 것은 지인의 소개로부터였습니다. 한국 군대의 예산과 사용 방식 등을 조사하며 지인과 함께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였죠. 전문가들이 24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보면서 한국의 디지털 방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했었습니다. 오프라인 군사훈련장 방문 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의 실제 사격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확도와 화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K9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만큼 명성이 대단했는데 실제로 K9의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표적 설정과 발사 제어 기술들을 보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 개발 현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비행 시스템, 고해상도 감시 장비,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술 등이 모두 국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무기 산업은 한국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라매 전투기와 같은 대형 무기체계부터 각종 미사일과 함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고, 특히 앞서 말한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호주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2021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실전적인 운용 환경을 고려한 설계, 우수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고려한 뛰어난 기동성과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KF-21 보라매는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기술 자주권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었던 AI, 로봇, 드론 등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고, 특히 무인체계와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에 주력하여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해상 전력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이지스급 구축함과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형 잠수함에 적용된 리튬 배터리 추진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증하는 것으로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방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방력과 방산 무기체계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 지난해 전 세계인들 앞에 선보인 현무5는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을 상대로 벌벌 떨게 만들었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니, 제가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기술이 민간 분야로도 확장되어 드론 택배나 재난 감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까지 하더군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을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이러니 제가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고 산간 지역까지 깔린 광케이블 네트워크, 도심 곳곳에 5G 기지국,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시스템, 한국의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저는 절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드론 택배, 재난 감시 등에 활용하겠다는 한국의 연구가 당연히 납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었죠. 교통신호부터 쓰레기 수거까지 도시의 모든 것이 로스트 센서와 AI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던가? 미국에서 놀라운 성장 지표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며 깊게 연구를 시작했던 게 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듣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모습,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무서운 나라로 성장을 매년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에도 분명 수많은 위기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세계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잘못되거나 수렁에 빠져 경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국은 그런 위기들을 모두 극복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했던 것일까? 이런 물음들은 좀 더 한국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는 바로 한국의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당시의 기록물들을 찾아보고 한국은행 문서보관소에 당시의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위기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었죠.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의 생생한 기록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지역 신문사의 아카이브를 살펴보는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결혼 반지부터 갑오로 간직하던 금부티까지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국인들은 IMF 시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원들이 먼저 급여를 반납했고 해외 출장들은 모두 취소했다고 해요. 직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말단 직원들과 같은 식사를 하며 회사를 재건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IMF 시기에 부도 위기에 처했지만 직원들과 함께 사장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또한 한국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제안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볼 수 있었죠. 미국?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자발적 행동은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자발적 임금 동결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기업들의 노력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로컬 시장에서는 가게마다 돌아가며 하루씩 쉬면서 서로의 매출을 나눠 가졌다는 실로 믿기 힘든 모습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자발적으로 가게 사장들이 매출을 나누며 그 어려웠던 시기를 버텨나갔던 겁니다. 증권거래소 기록보관실에서 당시의 주가 변동 차트를 볼 수 있었는데 1997년 말 폭락했던 주가가 단 3년 만인 2000년에는 놀랍게 회복된 모습이 그래프에 담겨 있었어요. IMF를 단 3년 만에 극복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했고 한국만 해낸 일이었죠.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은 실제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이 놀라운 회복은 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당시 IMF는 한국의 신속한 경제 회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는 IMF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회복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이는 한국이 IMF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회복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시점으로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한국의 극적인 회복을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V자형 경제 회복을 상세히 다루며 이를 경제 위기를 겪는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제시했었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과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IT 산업 육성 정책이 주요했다는 보고서가 국제 연구 기록에 보관되어 있었죠. 특히 기업과 금융 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사정 협의를 통한 고통 분담,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벤처기업 육성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학계에서도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세계 명문대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은 한국의 사례를 교재로 채택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위기 극복 모델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사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교과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었고 이러한 성공적인 극복 경험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기도 했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경제연구에 대한 학업 시간에 한국은 늘상 교수들의 첫 번째 사례로 나오는 단골 국가라고 할 정도이니 알만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추후 G20 회원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IMF를 단 3년 만에 극복한 한국의 사례들을 본 세계의 반응은 한국의 위기 극복을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서 국가의 잠재력과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의 놀라움이 있었죠. 바로 여기서도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IMF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공부는커녕 거리를 배회하며 나쁜 짓이나 일삼는 깡패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교육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학생들이 똑똑하다, 세계 명문대라 불리는 곳들에는 항상 한국인 유학생들로 넘쳐난다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 학생들은 유능하고 지혜롭기로 매우 유명하죠. 한국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고, 진취적인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교육을 넘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트렌드인 SNS 인플루언서들 활동이 매우 두각을 보였는데, 그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데 큰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한국의 스타일링이 해외 팔로워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일 테니까요. 한국의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숏폼 콘텐츠,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이 만든 콘텐츠들은 해외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아님에도 이미 온라인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한국 청년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식의 글로벌 재해석, 한국의 친환경, 비건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K-뷰티 글로벌 콘텐츠, 한국 시스템을 접목한 메타버스 AI 구현화까지 실로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습으로 내면에서부터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SNS를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죠. 심지어 한국의 청년들은 국제 글로벌 환경 운동과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살피고 있던 겁니다. 한국의 단결 문화, 과연 이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제가 경제 분석가로서 한국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IMF를 위기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저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기술력까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만의 특별한 모습들로 다가왔지만, 수년을 한국에 대해서 조사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도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성장하게 만들었던 걸까? 한국의 무엇이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열쇠였을까?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각종 지표와 경제 성장은 실제로 유례가 없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기적인 걸까? 기적이 없었다면 한국의 지금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사실 저는 의문만 가득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깊게 조사하고 매진할수록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고, 저는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큰 결심까지 갖게 되죠. 사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정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아침과 한국의 역동성, 한국의 따뜻함과 친절,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반문화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이곳 한국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기업의 제안으로 저는 한국의 모 기업의 경제분석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한국을 깊게 파면서 가지게 된 것들은 소중한 저의 자산이 되어 남을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장에 목매고 한 뜻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 움직이는 핵심이 되는지, 이 핵심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아닌 세계 경제 유수의 전문가들이 와서 찾는다 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지나는 마지막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었습니다. 수년 만에 찾았던 미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미국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름 미국 국제경제전문위원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지만 한국의 시민이 된 뒤에 다시 찾은 미국은 세계가 말하는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조금의 발걸음마다 보이는 노숙자들,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기름진 고기로 비대하게 살찐 미국 사람들의 체구, 인종차별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까지 너무 당연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민낯들이 한국에 몇 년 살며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현실에 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 이민을 권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했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을 어리숙하고 작고 미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국가라 여기는 고집센 미국인들이 천지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 상태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미국까지 넘어서는 기염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몇 배나 작은 국토와 몇 배나 작은 인구로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미국에서 지난해가 새해로 바뀌던 시점,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이 만든 한 SNS 콘텐츠 영상을 보고 내가 수년간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한국 성장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원동력을 알게 되었어요. 단 1분 30초짜리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한국인들은 모두가 이렇게 힘든 삶을 오직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미국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한국의 여권을 들고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한국인이 된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런 놀라운 국가의 한 시민이 되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뭐 이렇게 맞춰놓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것들을 공부하여 연구하신 것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물론 한국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면 한 달을 꼬박 이야기해도 모자랄 테지만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세요.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